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인지처리 결합 모델과 RARCP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조금 뉴스를 봤더니 한 2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초등교사 관련해가지고, 정원을 감축한다는 이슈가 떴어요. 보니까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학생 수가 줄잖아요. 이제 줄다 보니까, 그것을 좀 학생 수를 맞추겠다라고 해서 일반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비 TO가 적게 나왔어요.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뭐 TO라는 것이 이제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작년 정도의 수준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TO라는 것이 이제 총량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줄면 또 한쪽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 안에 TO가 또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총량제라 그래서 다른 쪽에도 TO가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작년 수준의 그런 근거로 봤을 때는 적어도 TO가 작년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상입니다. 끝까지 가봐야지 우선은 알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오늘 새벽에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좀 타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우선 된다 안 된다 계속 얘기가 있던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코멘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수익비가 2.08에서 1.45로 떨어졌네요. 수익비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이제 기여금이라는 것을 이제 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본봉에 이제 바뀐 법에 의하면 이제 9%를 이제 내는 거죠. 이제 저희가 9% 내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9%를 내주는 건데 총 낸 돈에 비해서 받는 연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을 냈으면 2억을 받았다. 근데 지금은 1억을 냈으면 1억 4,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봤을 때는 이제 한 30년 정도, 교사가 한 30년 정도 근무했을 경우에 한 146만 원 월에 그 정도 금액이고요. 또 35년을 근무했을 때는 한 200만 원, 210만 원 선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우선 30년만 근무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명님은 모르겠는데, 이제 30년만 근무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런 공무원 연금의 변화로 인해서 추후에 그런 또 처우 개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 진행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이제 65세죠. 퇴직은 62세 정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3년 동안은 손을 빨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2010년도에 입직한 사람들만 65세 받았었는데 이번 법령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65세에 연금을 받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그런 안들이 이제 추진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추후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65세까지 정년이 이제 연장된다. 근데 아마 이제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직에 있지 않는 한은 65세까지 있기는 조금 힘들겠죠. 대부분 이제 그만두니까. 또 이제 보니까 연금 개시일이 옛날에 이제 20년이었었는데 이제 10년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개혁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안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제 얘기하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퇴색했지요. 처음에는 이제 구조개혁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단순하게 뭐를 더 내고 덜 받고 하는 모수개혁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구조개혁에 대한 안을 봤을 때는 지금과 별 다를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이 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신규 교사는 국민연금하고 이제 통합해서 가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서 준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 이제 퇴직하게 되면 이제 퇴직수당하고 월마다 받는 그 연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수당을 이제 바로 줘요. 퇴직수당이 지금 한 40%밖에 안 돼요. 일반 그런 근로기준법 대비해서 한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찍 그만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저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20% 받았어요. 20%. 그래서 거의 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니나 지금 아니나 별다를 건 없어요. 총액을 계산한다면은.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모수 개혁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 됐을 때 몇 번의 개혁이 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개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뭐 그렇게 뭐 아주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나 뭐 진행됐던 안에 비해서 뭐 좀 정년이 연장되고 한다면 아주 나쁜 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어떤 직업적인 특징상 뭐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이제 교사만큼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또 방학도 있고 또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이 출산했을 때 그런 휴직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되게 지금 저금리 시대인데 200만 원 정도라도 주는 게 어디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연금보험이나 뭐 이런 거를 들잖아요. 그 사기업에 이런 것들 들면 그 현가화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50만 원 받는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면 현재 가치로서의 50만 원을 그때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받는다, 160만 원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다 다시 계산을 해줘요. 현가화로 그때 물가로 계산해가지고 추정을 해주고 또 연금을 받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매 연마다 그 물가 인상률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연금을 줘요. 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퇴직해서 이제 국민연금을 들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이제 낼 수 있는 금액이 뭐 36만 원인가 여기까지밖에 제한이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수익비가 1.5, 1.45 이 정도 돼요. 똑같아요.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은 워낙 적게 내니까 그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또 저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공무원연금은 그래도 많이 내니까 이것이 수익비는 같아도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우선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지처리 결합 모델이라는 것을 한번 볼 건데요. 보통 이제 학습장애를 진단할 때 가장 그 유명한 모델이 이제 우선은 이제 불일치 모델하고 이제 중재 반응 모델, RTI 모델이지요. 근데 이제 불일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정학적인 오류들로 인해서 많이 이제 퇴색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류로서는 기출되기가 약간 힘들어요. 또 RT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미 유명하고 또 현재 그 교육부에서 우리나라의 그 학습장애를 진단할 때 내렸었어요. 그런 지침들을 내렸어서 2010년도에 그런 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가지고 학습장애를 진단할 때는 이렇게 진단하라. 그래서 보통 제가 여기 가져오진 않았어요. 한 4단계에서 5단계의 그런 모형을 줬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중재 반응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보편화됐지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다시 그 지침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애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학습 장애는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침이 너무 엄격해요.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습 장애 수가 줄어든다. 또 제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을 때 이제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현직에 이렇게 의뢰받으러 오면 학습 장애 같은 경우에는 서류 내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라, 아니면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쭉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잘 못 알아들어요. 또 이렇게 추진을 했다가 이제 뭐 그 중재 반응을 봐야 되니까 누가 또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통합교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중재 반응 모델이라는 게 명확한 게 없어요. 어떤 교수법으로 언제까지 또 어느 기준까지 할 것인지 또 다시 재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실 거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 꽉 조여져 있는 지침을 확 풀어줬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확 풀어져서 약간 지금은 이게 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하는 정도의 지침으로 내려왔거든요. 물론 뭐 그런 게 기출에 나오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교육부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이것이 뭐 비판점에 대해서 내기는 굉장히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장애를 진단할 때에 대두되는 모델이 바로 이제 인지처리 결함 접근법 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었고 가볍게 들었던 분들도 있을 건데요. 앞으로의 그런 그 만약에 이제 진단이나 학습장애 정의에서 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인지처리 결함 접근법에서 기출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학습장애에 대한 그런 진단, 일반적인 진단 과정들 한번 살펴보고 인지처리 결함 모델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인지처리 결함 모델에 근거해서 학습장애를 진단평가하는 RARCP라는 검사 도구가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또 우선 진단평가 도구를 살펴보기 때문에 진단평가와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통계적인 개념들을 한번 접목시켜서 오늘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1페이지 1장 학습장애 학생의 진단평가 과정을 우선 한번 보면요. 우선 이제 장특법의 정의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의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써보면 장특법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한 게 학습 기능, 두 번째 이야기한 게 학업 성취 영역이지요. 학업 성취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읽기, 쓰기, 수학 뭐 이런 쪽이지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습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 과정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제 일반적인 학습 기능, 뭐 주집중이라든가 뭐 지각이라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이제 학습 장애를 정의할 때 또 진단할 때 어떤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통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습 장애가 이 두 가지 문제 영역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학습 장애가 학습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에 어려움이 온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따가 인지처리 결함 모델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특법에서는 우선 이 두 가지의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학습 장애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장특법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특징이. 또 시행규칙에 있는 그런 선별이나 진단평가 시 사용할 수 있는 검사들을 보면 첫 번째는 우선 이제 지능검사죠. 주로 이제 K-위스크라든가 K-ABC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지침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능검사를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해서 검사했을 때 지능이 평균 75 이상인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능검사도 두 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위스크로 한 번 하고 뭐 KABC로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센터에 있으면서 진단평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진단평가라는 도구를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매뉴얼대로 이제 시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임상심의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KABC랑 위스크를 비교한다면 각 검사마다 지능의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능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애를 갖다 놓고 검사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KABC가 한참 높게 나옵니다.
KABC가 막 15점이 높다든가, 막 10점이 높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그때 당시 너무 이제 궁금해서, 이 검사를 이제 개발하신 분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쪽 검사를 질문하시면 질문을 하면은, 저게 별로다, 저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 분한테 얘기하면, 지능을 생각하는 구조가 서로 다른데, 저게 조금 이런 게 있다, 이런 소문이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중에서, 주로 이제 가장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위스크 3죠. 위스크 3가 제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위스크 4가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위스크 3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는 그래요. 또 그렇고, 이제 기초학습 기능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학습 기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시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출시한 지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검사를 쓰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출 분석해서 보니까 기초학습 기능 검사도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건 아니다. 이제 기출이 되더라라는 거고, 또 이제 기초학습 기능 검사 말고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국립특수교육에서 나온 이제 카이저 박트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요. 또 학습준비도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준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상품화해서 파는 게 없어요. 이걸 살려고 하면. 그럼 주로 뭐를 쓰느냐 그러면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렇게 한글 파일로 돌아다니는 게 여러 개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쓰지요. 또 그 밑에 보면 뭐 시지각 발달 검사, 뭐 지각 운동 발달 검사, 시각 운동 통합 발달 검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재표준화를 이제 해야 되는 시기거나 뭐 다시 다른 검사로 출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특법에 나오는 검사들이 실제로 학습 장애를 진단하는 데는 많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선별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네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별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기출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선별검사다라는 정도는 코멘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제일 밑에 있는 2009년도에 나온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나온 이제 학습장애 선별검사라는 거고요. 요 검사 같은 경우,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나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이제 사는 게 아니고요. 국립특수교육원에 가면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선별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두 개가 나왔는데, 앞전에 나온 게 이제 카이저 학습장애 선별 척도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국립특수교육에서 나온 선별검사가 많이 뿌려졌어요. 공문으로도 홍보가 되고 해서 대부분 이 두 가지 검사를 많이 쓰고요. 또 시중에 나온 거는 이제 학습장애 선별검사, 이제 LDSS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또 한국판 학습장애 이제 평가척도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나왔었고요. 이제 제일 오래된 게 카이저 학습장애 이제 선별척도, 이게 제일 오래됐네요. 또 이렇게 선별한 다음에 이제 진단하는데, 이제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제 인지처리 결함 모델이라는 것이 대두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면 학습장애를 진단할 때 어떤 영역을 문제 영역으로 다룰 것인가, 어떤 걸 포함할 것인가 라고 볼 텐데, 이제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들이 이제 많다라고 했지요. 학습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학습 기능, 두 번째는 영역별 학습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뭐 학업성취 영역은 뭐 다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학습 기능 같은 경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지각이라든가 주의 집중이라든가 이런 그 일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역별 학습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읽기의 영역을 나눈다라고 하면 뭐 단어 인지라든가 뭐 읽기 유창성이라든가 읽기 이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어 인지를 하려면
그 안에 필요한 학습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능들이 있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의문의 인식이다라고 하면 의문의 인식이라는 것을 잘하는 학생들은 단어 인지를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별 학습 기능을 검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지처리 결합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읽기 같은 경우에는 단어 인지, 뭐 읽기 유창성, 그리고 읽기 이해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기저에 작용하는 어떤 특정한 학습 기능을 검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영역별 학습 기능을 갖다가 인지처리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지처리 능력. 그래서 이 영역별 학습 기능하고 학업 성취 영역을 동시에 검사하자라는 거고요. 또 연구를 이제 계속 해보니까 이 인지처리 능력에 결함이 있는 학생들이 학습 장애를 보이더라. 인지처리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학습장애를 보이드다라는 연구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중재 반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군들이 있었을 때 이 학생들이 중재에 과연 반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굳이 RTI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영역별 학습 기능이라든가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생들은 중재 반응에 대답을 하더라. 그러나 영역별 학습 기능이나 학업 성취 영역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재에 반응을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재 반응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두 영역을 검사하면 이 학생이 앞으로 학습장애에 대한 그런 그 중재 반응에 응답을 할지 안 할지를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기본적 관점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 페이지에 이제 구체적인 진단 과정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부터 보면 읽기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저성취를 확인해야 된다. 우선은 성취도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취도 평가하는데 단순하게 읽기를 통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역을 조금 더 분류한다. 그래서 읽기 같은 경우에는 단어인지 성취도, 읽기 유창성 성취도, 그리고 읽기 이해 성취도라는 것을 따로따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읽기 인지 처리 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점수를 확인해야 된다. 우선 두 가지를 확인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읽기 인지 처리는 이제 아까 상위 영역에 있던 단어 인지에 해당되는 하위 학습 기능들을 검사하는 거지요. 그지요? 또 읽기 유창성 같은 경우에는 읽기 유창성 기저에 작용하는 그런 학습 기능들을 검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읽기 영역별 인지처리 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보면 읽기 성취 검사하고 읽기 인지처리 검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우선 읽기 성취 검사는 큰 카테고리별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읽기 인지처리 검사에 관한 그런 변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단어 인지에는 우선 의문의 인식 검사, 자모지식 검사, 빠른 자동 이름 대기 검사, 그리고 의문 기억 검사, 이제 어휘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5가지의 변인을 갖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5가지를 잘하는 학생은 현재 단어인지도 잘하고 앞으로도 단어인지에서 좋은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라는 겁니다. 읽기 유창성에는 이제 빠른 자동 이름 대기 검사, 뭐 어휘 검사가 있고요. 읽기 이해에는 문장 따라 말하기 검사, 듣기 이해 검사, 어휘 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은 빠른 자동 이름 대기 검사라는 것이 단어 인지에도 들어가고 읽기 유창성에도 동시에 들어가네요. 그 변인이. 또 어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단어 인지에도 해당이 되고 유창성에도 해당되고 읽기 이해에도 해당되고 세 군데 영역에 모두 해당이 되는 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구조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지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 진단 과정 이제 2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3번을 다시 보면 지능 지수가 이제 70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학습 장애를 진단할 때에 이 지능 지수를 확인하는 이유라는 것은 그 불일치 모델에 근거한 거예요, 사실은. 그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지능이 뭐 85에서 100 정도 되는 집단이랑 아니면 그 밑에 집단이랑 이렇게 구분해서 연구했더니 실제로 학습장애 학생의 그런 능력하고 지능지수가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능지수를 확인하는 것, 이제 일반적으로 뭐 80이나 85 이상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그렇게 그 상한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IQ 70 정도니까 정신지체와의 구별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만 구별한다. 그래서 70 이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읽기 성취도의 저성취는 다른 장애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 이제 배제 요인들을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읽기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읽기 중심으로 대부분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나 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지처리 결합 모델로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처리 결합 모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검사하느냐. 라는 거죠. 이게 성취 영역하고 인지처리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단 기준은 여기 나왔던 이제 맨 마지막 5번을 빼고 총 4가지의 기준을 갖고 진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런 인지처리 결합 모델에 근거해서 학습 장애를 진단하는 검사 도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RARCP라는 이제 검사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읽기 성취 및 읽기 인지처리 능력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나온 지 뭐 얼마 안 됐어요. 3년도 안 됐어요. 3년도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차근차근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검사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검사의 목적은 이게 읽기 성취라든가, 읽기와 관련된 인지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학생들의 읽기 성취 또는 읽기 성취와 관련된 인지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읽기 장애 학생을 진단하는 데에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제 검사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하지만은 검사의 지시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검사에 실제로 보면은 항상 이제 소검사를 하기 전에 연습 문항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 문항을 충분히 학생이 인지하게 한 다음에 이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3. 이제 검사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읽기 성취 검사하고 큰 카테고리로 읽기 인지처리 능력 검사 요 두 영역으로 나눠지겠죠. 이걸 두 개를 검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읽기 성취 검사에는 첫 번째 이제 단어 인지라는 것을 이제 검사하게 되지요. 이제 하위 검사가 5개인데요. 이제 고빈도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많이 쓴다라는 것이고, 저빈도라는 것이 실제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의문 변동 그리고 또 이제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규칙이라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읽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의문 변동은 소리 나는 대로 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의미 단어는 말 그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무의미 단어는 의미가 없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인지에서는 이 5가지 검사를 통해서 개별 단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지를 우선 측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읽기 유창성 검사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읽기 이해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야기 글로 한번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읽기 성취 검사에 대한 것들은 제가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읽기 인지 처리 능력 검사의 소검사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은 이제 소검사가 문제에 기출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석하는 정도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트에 자세히 소검사에 대한 거는 갖고 오진 않았고요. 제가 요거 한번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모지식 검사에는 이제 하위 검사로 자음 이름, 모음 이름, 이제 초성 소리, 이제 종성 소리에 대한 검사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자의 이름하고 글자의 소리를 이제 구분하시죠. 지금 대부분 구분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 잘 구분 못 하셨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요새는 조금 영역이 많이 진도가 되다 보니까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리 같은 경우, 기역은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이제 빠른 자동 이름 대기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른 자동 이름 대기 검사라는 거는 이제 단어 인지에 대한 그런 변인이기도 하고 읽기 유창성에 대한 그런 변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단어 인지의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사자라는 단어를 인지한다라고 보면 우선 사자라는 단어를 소리내서 읽어야겠죠.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해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음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선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잠깐 단기 기억 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음운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했다가 그 사자라는 소리를 내 장기 기억 속에 기억한 사자라는 소리와 매칭을 해야겠지요.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갖다가 뭐 인출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연결을 해서 사자라는 소리가 나는 그 단어의 의미, 내가 생각한,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사자의 그 이미지의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와 의미를 나중에 연결을 시켜야겠지요. 그 마지막으로는 의미를 연결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기억 검사라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의문을 기억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글자를 여러 개를 주고 빨리빨리 그 글자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 가지 글자를 주고 1분 동안 이것을 빨리 의문을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빠른 자동 이름 대기 검사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 바로 따라하기 검사랑 이제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숫자 바로 따라하기라는 것은 이제 숫자를 불러주겠죠. 1, 2, 3, 4라고 불러주면 그걸 듣고 바로 똑같이 이제 따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거꾸로 따라하는 것은 거꾸로 4, 3, 2, 1이라고 불러주고, 그것을 이제 죄송합니다. 1, 2, 3, 4라고 불러주고 그것을 학생이 4, 3, 2, 1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문장 따라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인출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단위가 문장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라든가 이제 통사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의 의문 정보를 얼마나 잘 저장하고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래서 교사가 문장을 읽어주고 학생이 그것을 따라서 말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듣기 이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기 이해에 해당되는 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교사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생이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는가에 대한 변인이다.
마지막에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어휘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휘 검사는 개인 검사도 가능하고 집단 검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검사만 유독 집단 검사가 가능한 검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은 이 어휘를 쭉 줘요. 어휘를 쭉 주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말을 옆에다가 써라. 또는 비슷한 말을 옆에다가 써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검사를 한번 다 살펴봤고요. 우선은 이제 소검사 중에 읽기 성취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이제 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은 그다지 이렇게 뭐 기출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읽기 성취 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단어 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사가 이제 처음 단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대한 학생한테 잘 읽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어는 이거보다 많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온 거고 총 5가지 유형의 단어를 가지고 검사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고빈도, 의문, 변동, 의미 단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 변동 단어이기 때문에 목요일이라고 했을 때 목요일이라고 이제 읽어야지 정확한 거죠. 그냥 고지고대로 목요일 이렇게 읽으면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 다음에 있는 저빈도 의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질되다라고 하면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것이 정확하게 읽는 것이다. 세 번째, 저빈도, 의문, 변동, 의미 단어. 이거 이제, 의문, 변동 단어인데 이것도 이제, 의미 단어에 속하는 저빈도의 단어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 규칙, 무의미 단어. 이제 무의미한, 그런 단어를 읽는 것.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 읽기가 힘들겠죠. 의문, 변동, 무의미 단어.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는데 의문, 변동이 발생하는 거. 묻다라고 되어 있으면 묻다라고 이제 읽어야겠지요. 두 번째, 읽기 유착성하고 이제 읽기 이해에 대한 검사인데요. 읽기 유창성 검사랑 읽기 이해 검사는 동시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실시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이야기 글을 먼저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 글을 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학생한테 이제 글을 읽어보라고 하고 학생이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 것을 체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구한 쥐라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 글이 아니고 이제 이야기 글이네요.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 글에 대해서 학생 보고 소리내서 정확하게 읽어봐라라고 하고 체크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숫자를 보면 이것이 음절 단위가 아니고 어절 단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절 단위로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절 단위라는 것이 이제 띄어쓰기 단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거지요. 이제 바사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사 리딩에서 이제 구두 읽기 검사에서는 보통 어절 단위가 아니고 음절 단위로 이제 검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절 단위로 검사한다. 그래서 1분 동안 학생이 정확하게 읽은 어절에 관련된 수를 가지고 측정하게 되고요. 그럼 우선 한번 읽어서 읽기 유창성을 측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똑같은 글을 가지고 이것을 소리내지 말고 눈으로만 읽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질문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설명글에 대해서 유창성 측정하고 다시 설명글에 대해서 이제 내용 이해에 대해서 읽기 이해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검사 결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선 한번 볼게요. 이제 검사의 점수 유형들이 있는데요. 우선 원점수를 가지고 채점 프로그램, 요새는 뭐 대부분 채점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채점 프로그램을 입력하면은 각 검사별 이제 환산 점수가 산출이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소검사별 환산 점수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이 환산 점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어떤 점수를 씁니까? 표준 점수를 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준 점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에 주로 쓰는 그런 표준 점수. 우선은 T 점수.
T점수부터 보면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점수. 그 다음에 이제 DIQ 점수라고 하지요. 그래서 DIQ 점수는 이제 편차 점수라고도 하고 이제 능력 점수라고도 이야기하는 점수. 대부분 지능 검사에 쓰이는 점수가 이제 DIQ 점수죠. 그래서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다. 그 다음 척도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하위 검사에 쓰는 점수죠. 그래서 척도 점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이제 3인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수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진단평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진단평가 검사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선은 알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100분위 점수를 제공하는 건지 T점수를 제공하는 건지 이런 뭐 어떤 지수를 제공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T점수다 무슨 점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지수 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지수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라든가 어떤 점수가 어떤 시스템인지 알아야 되고 또 이 표준 점수에 해당되는 100분위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지요. 그래서 100분위를 한번 같이 그려보면 이제 평균이라고 보고 LSD, ESD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이제 DIQ 검사 가지고 이야기하면 평균이 100이고 LSD는 115, ESD는 130, 마이너스 ESD는 85, 마이너스 ESD 70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100분위를 한번 보면 우선은 각 구간별 100분위를 쓰고 이것을 더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아예 통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2%, 여기는 14%, 34%, 34%, 14%, 2%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위 몇 퍼센트냐라고 했을 때는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여기 부분까지는 이제 16%, 뭐 여기까지는 당연히 평균까지니까 뭐 50%일 거고요. 여기까지는 84%. 여기까지는 뭐 이제 98%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원점수를 갖다가 각 소수 검사별 이제 환산 점수가 산출이 된다. 그래서 환산 점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회 분포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에서 쓰이는 환산 점수는 척도 점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이제 지수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검사에서 무슨 뭐 지능 지수다, 무슨 사회 지수다, 사회 지수는 아니고요. 어떤 지수다라고 주는데 사실은 이 점수가 보통은 지수 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표준 점수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점수의 유형을 보면 이제 지수 점수라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 지수다, 언어 지수다. 그러니까 이거랑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조금 구분을 해서 봐야겠지요. 여기는 이제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의 분포를 따른 표준 점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DIQ 편차 점수 또는 능력 점수를 사용하고 있다.
네 번째, 이제 백분위 점수. 백분위 점수를 또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백분율하고 백분위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두 개가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백분율이라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해서 획득한 부분들을 퍼센티지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죠? 백분위라는 것은 백분율의 개념을 갖고 와서 내가 얻은 원점수 이하가 몇 퍼센트인지를 다시 점수화한 거죠. 그래서 백분율하고 백분위 점수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이제 측정의 표준 오차 그리고 이제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신뢰 수준 95% 100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한다면 이제 94에서 106까지의 범위에서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진점수가 있을 가능성이 이제 95%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검사 결과의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환산 점수하고 지수 점수 그리고 이제 백분위 점수를 주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산출되는 것은 이제 지수 점수하고 이제 백분위 점수죠. 그래서 총 몇 가지 영역에서 지수 점수와 백분위가 산출이 되냐면 총 8가지 영역에서 지수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산출이 된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선은 각 영역별로 산출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전체 읽기 성취 지수 점수 및 백분위 점수가 산출이 되고 또 그런 인지 처리 능력에 대한 전체 점수가 산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밑에 있는 박스에 좀 해석을 보면 우선은 읽기 위험 수준이 85 이하다. 백분위가 16 이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SD 이하를 읽기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제 점수를 산출이 됐으면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총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 성취라든가 아니면은 읽기 인지 처리의 능력을 파악해 보는 거지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느 정도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건지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읽기 성취 점수하고, 인지 처리 능력 점수 2개를 갖다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어 인지에 해당되는 성취 점수하고 또 그 하위 인지 처리 능력에 관한 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두 점수가 만약에 거의 비슷하다면 이것이 매칭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 2가지가 매칭이 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학생이 읽기 학습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 내야겠지요. 그래서 총 4가지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읽기 장애다 이렇게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각 영역별로 따로따로 잡아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단어인지 읽기 장애. 그래서 총 3가지의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단어인지 성취 지수가 하위 16%의 이제 100분위를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SD 이하일 경우. 두 번째는, 단어인지 성취 지수의 이제 하위 변인인 인지 처리 능력 지수가 하위 16% 100분위를 가질 경우. 마지막으로 확인돼야 될 건 지능검사 결과가 70 이상일 경우.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에
뭐 읽기 단어인지 읽기 장애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읽기 유창성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중복 읽기 장애라고 해서 앞에 진단한 그런 장애 영역이 2개 이상 중복됐을 때 이제 중복 읽기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5번째로 이제 적절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검사가 이제 표준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읽기 능력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인 그런 부분까지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모델하고 RARCP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다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기출이 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인지처리 결함 그 모델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을 주진 않을 거예요. 문제가 이제 처음 기출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간단한 부분들이 기출될 거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하위 내용에 관한 그 검사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기출될 수 있냐면, 검사를 주고 검사라든가 이제 사례를 주고 검사하는 사례를 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읽기 영역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읽기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도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아까 했던 이런 통계적인 측정학적인 개념들을 연계해서 해석하는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왔는데요. 우선은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출 문제이고요. 한 번 정도 기출이 됐어요. 근데 이 인지처리 결함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많이 대두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약간 이런 모델에 치중하기보다는 해석에 치중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뒤에 보면 문제들이 쭉 있으니까요. 한번 이것을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9페이지, 죄송해요. 자,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요. 중등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제 뭐, 인지처리 결함 모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건 아니고, 뭐 이것을 활용해서 뭐 검사의 해석,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31번 문제. 대화 중에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부터 읽어보면, 결과를 보니 일반 학생들의 T 점수는 A, B, C 영역에서 모두 평균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네요. T 점수는 평균이 50이기 때문에 지금 A하고 C 영역은 50 이상인데 B는 50 이하이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 되겠네요. 니은 IQ 70 이상 75 미만 읽기 부진 학생들의 A 영역 결과는 하위 2%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Q 70에서 75 미만 A 영역 결과 34.8인가요? 34.8이니까 T점수지요. T점수니까 38.8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16%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이제 틀린 진술이지요. 디귿 C 영역은 읽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처리 과정 변인 중에 이제 하나로 보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처리 결함 모델에 의하면은 실제로 이 변인이 읽기 성취 영역에 영향을 주려면은 일반 학생 집단하고 차이가 나야겠지요. 우선 차이가 나야 되고, 또 여기 보면 IQ 75 이상 읽기 부진 집단하고 IQ 70에서 75 미만 읽기 부진 집단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 모델에서는 IQ의 차이가 학습장애에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 동시에 성취가 낮아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그래프를 보면은 세모하고 네모가 C 영역에 대해서 이 두 부분이 이제 성취도 낮고 비슷한 성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지처리 변인 과정 중에 하나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리을, 중등 과정에서 읽기 학습 장애의 선별을 위해서 읽기 중재에 대한 반응 결과를 계속 기다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 모델에서는 실제로 사전에 점수를 평가한 것이 앞으로의 점수, 앞으로의 이제 학습 장애의 가능성 같은 것을 예측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낸 문제인데요. 1번부터 보면,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가에는 이제 장특법의 학습장애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학습 기능이지요. 그러니까 장특법에서 학습 기능과 학업 성취 영역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번, 커크와 이제 칼판트는 학습장애를 크게 발달적 학습장애와 그 다음에 학습적 학습장애로 나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적 학습장애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그 학습 기능, 주의 집중이라든가 정보 처리, 뭐 지각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학습장애 이제 학습장애는 읽기, 쓰기, 뭐 수학 뭐 이런 부분에서 장애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리을 땡땡 모델은 학습장애 진단 과정에서 일반적인 학습 기능 또는 특정 학습 영역의 하위 영역별 학습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억도 이제 학습 기억이 맞고 이 모델은 인지처리 결합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가로에 알맞은 말을 써라. 당연히 뭐 우리가 배웠으니까 인지처리 결합 모델이겠죠. 자, 인지처리 결합 모델에서 이제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읽기 성취도에서 저성취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읽기 인지처리 능력에서 낮은 점수들을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능지수가 70 이상임을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장애로 인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겠지요. 11페이지. 3번.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의 읽기 학업 성취와 읽기 인지처리 변이를 평가한 사례이다. 기억에서 리을 중 잘못된 내용을 두 가지 찾아 바르게 고쳐라. 기억, 교사가 검사 영역 A에서 학생에게 평가한 영역은 자모지식에 관한 것으로 향후 단어 인지 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읽기 교수의 이제 영역이 있지요. 5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었던 부분들이죠. 우선은 뭐가 있죠? 제일 처음부터 하면 그렇죠. 읽기 선수 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자모지식이 들어가지요. 또 이제 그렇게 통틀어서 읽기 선수 학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그냥 의문의 인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책도 있어요. 그죠? 자모지식이 이제 읽기 선수 학습 기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어 인지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라고 합니다. 의문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맞는 진술이고요. 니은 교사가 검사 영역 B에서 학생에게 평가한 영역은 단어 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중요한 읽기 교수 영역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검사 B 영역을 보면 어떤 특정 단어를 주고선 이것을 이제 읽어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단어 인지가 맞고 중요한 읽기 교수의 영역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틀린 게 디귿과 이제 리을에 해당이 되는데요. 디귿 교사가 검사 영역 A에서 학생에게 평가한 영역은 자모지식 중 자음, 이름에 관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은 교사가 이 나자는 어떤 소리가 나지라고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이미 소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음, 이름이 아니고 자음, 소리에 관한 거죠. 그런데 학생은 소리를 물어봤는데 디귿이라고 답했기 때문에 소리가 아니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자를. 그지요? 자, 리을 검사 영역 B에서 학생은 규칙 의미 단어와 규칙 무의미 단어를 모두 정확하게 읽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 영역 B를 보면 목요일하고 헉제이기 때문에 목요일은 이제 의미 단어고 헉제는 이제 무의미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지요. 근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의문 변동 단어이기 때문에 목요일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목요일이라고 이제 읽어야 된다. 또
헉제 같은 경우에도 헉제가 아니고 헉제라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의문변동 단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검사 영역 B에서 학생은 의문변동 어떤 그 규칙 죄송합니다. 의문변동 의미 단어와 의문변동 무의미 단어를 모두 부정확하게 읽고 있죠. 네. 아, 13페이지 4번 문제 하위 문제 1번 박 교사가 주장한 진단평가 모델의 문제점을 두 가지 서술하고 강 교사가 주장한 진단평가 모델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터 제가 읽어보면 박 교사,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반 학급에서 현수에게 효과적인 중재를 실시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RTI 모델의 냄새를 풍기고 있네요. 자, 강 교사, 현수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초등학교 3학년 과제를 못한다는 것은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아닐까요? 일단 읽기에 관한 학업성취 능력과 인지처리 능력들을 실시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읽기 영역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학업성취에 대한 능력과 인지처리 능력을 확인한다. 또 뒤에 보면은 지적장애가 있는지도 이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처리 결함 모델이 되겠습니다. 강 교사가 주장한 것은 인지처리 결함 모델, 박 교사가 주장한 것은 이제 RTI 모델, 중재반응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재반응 모델의 문제점을 우선 두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딸딸딸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쓸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게 그런 거죠. 이제 효과적인 중재에 대한 기준들이 모호하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학습장애를 진단해서 그 효과적인 중재에 대한 반응도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거겠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건 뭐냐, 효과적인 중재를 해야 되는데 과연 효과적인 중재가 무엇이며 또 이런 효과적인 중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학습장애를 진단할 때에 이런 그 1차적인 원인, 그런 심리과정상의 원인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죠. RTI 모델은. 그렇습니다. 이 모델은 주나요? 심리과정상의 정보를 주나요? 우선은 일반적인 학습 기능은 주진 않지만 적어도 그 하위 영역에 대한 그런 그 정보들은 주지요. 문제 2번 나에서 잘못된 설명 두 가지를 찾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이 모델은 학습장애를 특정 학습 영역별로 진단할 것을 제안하고 이제 특정 학습 영역, 읽기장애, 쓰기장애, 수학장애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에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또 이번에 좀 변형된 개정된 DSM-5에 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추가로 더 구체적 영역으로 분류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읽기장애는 단어인지 읽기장애, 뭐 유창성 읽기장애, 또 읽기 이해, 읽기 장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뭐 수학장애는 뭐 연산 장애, 뭐 문장제 문제 장애,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직 이런 부분들, 읽기를 제외한 영역들은 아직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읽기 학습 장애를 진단할 때는 읽기 성취도 평가와 읽기 인지 처리 평가를 통해 낮은 점수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디귿, 이 모델에서 평가해야 될 인지처리 능력이란 일반적인 학습 기능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학습 기능이 아니죠. 그래서 이유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유를 만약에 쓴다면 A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할 인지처리 능력은 일반적인 학습 기능이 아니고 특정 성취 영역의 하위 학습 기능이다. 이렇게 써야죠. 정확한 것은.
특정 성취 영역의 하위 학습 기능이다. 리을,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지능이 평균 이상임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 85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틀렸죠? 7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지능이 85가 아니라 70 이상임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위 문제 3번. 현수에게 실시한 검사 A, B는 읽기에 어느 하위 영역을 평가하는 것인지를 쓰고 이를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A를 보면 선생님이 시작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1분 동안 최대한 소리 내어 잘 읽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1분 동안 최대한 소리내서 읽어라. 이제 읽기 유창성을 검사하는 거지요. 검사 B. 자, 이제 여기 있는 글을 처음부터 다시 소리내지 말고 눈으로만 읽어라. 글을 다 읽고 나면 선생님이 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이제 읽기 이해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 검사 평가 영역과 정의를 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외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글짓기로 이건 쓸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창성 같은 경우에는 유창성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면 우선은 뭐지가? 속도, 그 다음은 정확성, 세 번째는 표현력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 요소가 다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읽기 유창성이라고 쓰고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한 표현력을 가지고 소리내어 읽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 교수 방법을 뭐 2가지 써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건 이제 많이 기출이 됐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읽기 유창성 말고 단어 인지라든가 아니면 읽기 이해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낼 수가 있죠. 근데 읽기 유창성은 딱딱딱 쓰기가 굉장히 편한데 단어 인지랑 읽기 이해는 좀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각 영역별로 지도 방법들을 좀 한 문장으로 서술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네, 읽기 유창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비검사의 평가 영역은 이제 읽기 이해죠. 이제 정의를 쓰라고 한다면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도 쓸 수도 있겠죠. 뭐 글을 읽고 뭐 예측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추론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렇게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죠. 네, 마지막 문제. 이제 검사 도구와 이제 주로 관련된 뭐 해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기술적인 내용, 통계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OX 문제인데요. 1번부터 읽을게요. 학생의 생활 연령은 8세 0개월로 8.0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지를 보면 학생의 연령이 7세 11개월, 일은 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여기서 일을 갖다가 16 이상일 때 받아 올림을 하는 검사가 있고 받아 내림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이제 받아 올림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8세 0개월이 맞고요. 8세 0개월을 쓸 때는 8.0이 아니고 8-0이라고 쓰는 것이 맞겠죠. 정답은 X입니다. 2번. 위 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중학교 1학년까지가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3번. 위 검사의 목적은 읽기 성취 그리고 읽기와 관련된 인지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소검사의 환산 점수는 표준 점수의 척도 점수로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이다. 2가 아니고 표준 편차가 3이죠. X입니다. 5번. 빠른 자동 이름대기 소검사의 환산 점수는 14점이다.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리죠. 이거는 7점이죠. 7점.
7점인데 여기 7자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빠른 자동 이름대기. 왜냐하면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가 단어인지 인지 처리 능력에도 해당되는 변인이고 또 읽기 유창성 인지 처리 변인에도 해당되는 인지 처리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중복해서 2번 써준 거죠. 또 그 밑에 보면 어휘는 3가지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3번 써줬잖아요. 그죠? 6번 어휘 검사의 결과는 단어인지 성취, 읽기 유창성 성취, 읽기 이해 성취를 예언하는 강력한 변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휘가 다 속해 있죠. 3군데에. 네, 5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읽기 성취 점수는 86점으로 평균 정도의 성취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6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미 이 정도죠. 이 정도니까 우선 평균은 아니죠. 평균이 100이니까. 그죠? 이건 보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고, 그래프를 보면 100에 선이 가 있어요. 그잖아요? 여기 그 지수점수 해석 프로파일에 보면 100에 이미 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평균 이하죠. X. 8번. 단어인지 성취 점수의 진점수는 105점으로 추정되며 98점에서 112점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인지 성취 수준 점수를 보면 95% 신뢰 수준, 98점에서 112점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단어인지의 성취 점수가 105점인 건 맞는데 이것은 진점수가 아니고 획득 점수죠. 획득한 점수죠.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획득 점수인데 진점수도 맞습니다. 진점수 맞기 때문에 획득 점수 맞는데 이거 진점수가 아니죠. 진점수라는 것은 가상의 통계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진점수가 아니고 획득 점수로 105며 진점수는 98에서 112점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는 맞는 거죠. 근데 우선은 진점수가 아니다. 정답은 X. 검사에 사용된 지수 점수는 읽기 등가 점수를 생활 연령으로 나누니 곱하기 100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지요. 여기서 이제 지수 점수라는 명칭을 검사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읽기 지수 점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 검사 유형의 지수 점수가 아니고 이제 표준 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 학생의 읽기 이해 인지 처리 점수는 77점으로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이하 하위 16%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77점이니까 요 정도에 있는 거죠. 요 정도에.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SD 이하도 맞고 하위 16% 안에 드는 거죠. 요 안에. 동그라미 11번 학생의 단어인지 성취 지수 점수는 105점으로 평균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인지 성취 점수가 이제 105점은 맞지요. 105점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평균이냐, 평균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평균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검사를 이제 해석하는 데 조금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정확한 건 뭐냐면 점수를 해석하는 것을 이제 매뉴얼에 있어요. 근데 점수를 해석하는 매뉴얼에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편차대로 그것을 나눠놨느냐 또는 이렇게 나눠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이 체계에 의해서 점수를 나눠 놓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폐 학생 진단하는 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이 아니죠.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외워줘야 돼요. 또 문제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별도의 체계를 갖고 있는 건 따로 외워줘야 된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처리 경사는 아까 이제 앞에 프린트에 그 해석하는 방법이 나와 있었죠. 여기에서는 평균 수준, 읽기 평균 수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 검사에서는 읽기 위험 수준은 뭐였었죠?
마이너스 1SD 이하를 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다. 마이너스 2가 아니고 1SD 이하를 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다. (12번) 검사 결과는 8가지 영역에 대해 지수 점수 및 백분율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백분율이 아니고 백분위 점수로 제공을 하고 있네요. (13번) 학습장애로 진단하려면 지능지수가 85 이상이어야 된다. 이건 85 이상 아니고 70이었죠. (14번) 검사 결과 학생은 읽기 2의 읽기장애에 진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읽기장애 진단 검사지에 있는 것을 보면요. 우선은 읽기 2의 읽기장애로 우선 진단이 되려면 읽기 2에 대한 성취 영역이 100분의 16 이하여야 되고, 그죠? 그 영역에 해당되는 인지처리 능력도 16 이하여야 되고, 100분위. 또 지능지수가 70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지능지수가 우선 80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아니요, 맞는 거죠. 이 학생이 80이니까 7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은 우선은 충족시킨 거고, 쭉 보면 이제 단어인지부터 볼게요. 단어인지 읽기장애 같은 경우에는 단어인지 성취가 100분위 16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은 단어인지 읽기장애는 아니고, 읽기 유창성 읽기장애 같은 경우에도 읽기 유창성 성취는 100분위 16 이하가 맞는데 읽기 유창성 인지처리 능력은 100분위 16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할 수가 없죠. 마지막에 있는 읽기 2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읽기 2의 성취도 16 이하고 읽기 2의 인지처리 능력도 16 이하이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서 읽기 2의 읽기 장애로 진단된다. 정답은 5. 마지막 문제. 검사 결과 학생은 집중적인 읽기 이해 교수가 필요하며, 그렇죠. 이 학생은 읽기 이해 읽기 장애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교수가 필요하죠. 동시에 읽기 유창성에 대한 교수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 진단뿐만이 아니고 어떤 영역에 그런 그 읽기 수준의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를 측정해낼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보면 읽기 유창성 같은 경우 읽기 유창성 성취도 100분위 16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수를 제공하면 좋겠죠. 이것도 맞는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인지처리 결합 모델하고 RARCP 그다음 이제 진단평가의 이제 기초적인 그런 통계적인 기초들 우선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인지처리 결합 모델이 굉장히 간단한데 문제를 이렇게 내놓으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복습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